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인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한번 보시고, 일단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돈을 써서 경기를 자극하고 부양하는 그런 것을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하고, 금리를 낮춰서 또 부양을 하는 건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재정 정책이라고 하면 일단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썼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재정 정책이라고 하면 정부 지출, 정부가 직접 뭔가를 사업을 벌이는 것, 그리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까는 정부 투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재난지원금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화폐처럼 현금을 캐시백하는 방식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지급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일단 정부 지출의 경우에는 승수효과가 0.85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투자는 0.65인데 이런 현금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0.2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재정 정책에 비해서 효과가 작게는 3분의 1, 많게는 4분의 1 정도로 효과가 낮기 때문에 뭔가를 기대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연구처럼 현금을 시장에 1조를 뿌리면 그냥 말 그대로 현금을 줄 경우에는 승수 효과가 0.2라서 2천억 원 정도의 GDP 상승 효과밖에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2천억도 끝이 아닙니다. 이거를 운용하고 하는데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차감을 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고, 그리고 지역 안에서의 골게 만든다라고 하지만 지역과 지역이 광역일 경우에는 지역끼리 따로 돌게 되는, 그래서 인구가 많은 큰 지역과 인근했지만 인구가 작은 지역은 어떻게 보면 그 소비의 분절화가 일어나서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 분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것도 이제 현금성 지원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는 이제 깔아주겠다는 거죠. 그 금액이나 대상은 그때그때 정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돈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냐면, 이거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정책이고 좌파적이고 좌파 안에서도 굉장히 극좌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거의 진보 진영에서 기본소득을 더 주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우파에서, 보수파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지금 정부가 복지를 해야 되는 것은 시장에 맡겨서도 시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효율성이 있다지만 시장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약간의 도움이 있으면 다시 재기 가능한 개인들이나 아니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국가가 구제를 해줘야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부생이 좋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이죠. 지금은 우리나라만 생각해보더라도 각종 복지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알기가 어려울 정도죠.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같은 경우도 수급권이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박탈되고 건강보험이 어떻게 되고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정부가 뭘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부는 효율을 추구하는 조직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복지는 해야 되고 정부한테 맡겼더니 너무 비효율적이고 관료주의에 젖어가지고 실제적인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고, 이런 저런 비효율이 생기니까 그냥 복잡한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러프하게 잡아서 힘들어? 그러면 그냥 돈 줄게.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아프면 병원 가서 그 돈으로 치료를 하고, 네가 먹을 게 없으면 그 돈으로 밥 사 먹고 알아서 하시라는 거야. 그게 깔끔하다. 그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중간에 누수가 많냐. 그냥 돈 주면 되잖아. 그리고 개인은 그냥 돈이 없어서 힘든 거니까 돈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제도에 알아봐가지고 신청을 하고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개인도 그게 더 존엄성을 지키는 거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보다는 좀 얘기할 게 조금 많습니다. 실제로 뭐 사회적 실험도 주요 국가에서도 혹은 지금 좀 힘든 국가에서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대로 좀 종합해서 판단해야 돼서 기본소득은 지역화폐와 달리 이제 영상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영상은 기본소득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출발했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기본소득에 대한 좀 개괄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이 언제 그 첫 아이디어로 이제 태동을 했냐라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양반이죠. 토머스 페인이라고 미국의 독립혁명 시기의 사상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출발부터가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분도 인간은 자연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또 사유재산도 인정을 좀 해야 돼. 그게 사유자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개인의 자유거든요. 개인의 자유는 민법이에요. 형법이 아니고. 그러면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왜? 사유재산이 있다 보니까 땅은 정해져 있는데 일부 사람이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 땅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사유재산과 자연 앞에서의 평등,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가 이제 고민이었던 거죠. 미국의 사실 출발도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797년에 토지정의라는 책에서 토마스 페인이 처음으로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물론 그때는 뭐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는데,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자, 땅은 정해져 있어요. 그때는 뭐 다 농경사회니까 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자유가 사유재산이 인정되다 보니까 평등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고 누군가는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불평등이 생기니까, 땅을 잃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현금으로 땅을 나눠서 부자들한테 뺏어가지고 나눠주고, 이런 토지 개혁은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고, 그거는 할 수가 없으니 사유재산은 인정을 하되,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출발인 것이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도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럼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건 좋은데 어디서 돈이나 줘요? 이랬더니 상속세를 좀 빡세게 받자. 어차피 땅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다시 걷어가지고 그걸로 세원을 하고 그리고 다시 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좀 믹스가 잘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재원을 상속세로 많이 받아서 대신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는데, 죽고 나서는 정부가 많이 가져가. 그걸 가지고 부자들 때문에 땅을 못 가진 사람들에게는 현금으로 주자. 이 아이디어가 나왔던 건데, 뭐 물론 그때는 잘 아시다시피 아이디어 수준에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급진적으로 부자들한테 땅을 뺏어서 골고루 나눠주자는 이제 공산주의적 혁명과, 아니 무슨 소리야,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개인이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장받아야 되는, 즉 사유재산의 권리를 인정해야지 라고 했더니 또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내려는 첫 번째 시도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머스 페인의 첫 아이디어를 또 계승해서 발전시킨 사람이 나옵니다. 이 토머스 페인은 처음 들어보셨다 하더라도 이분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죠.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개인의 자유를 얘기할 때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팔을 뻗어서 거기까지는 완전히 자유다. 팔을 뻗을 수 있는 범위까지. 그 범위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즉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개인의 자유는 존중돼야 된다는, 지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것이 해악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걸 처음으로 제시한 분이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도덕 시간에 한번 배워보셨을 건데, 제레미 벤담의 이제 공리주의를 또 계승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이제 공리주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요. 업그레이드를 해서 유명한 멘트가 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즉 이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면 행복의 양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질적 공리주의를 좀 계승하신 분인데요. 이분도 토머스 페인의 그 아이디어를 좀 계승해서 굉장한 또 자유주의자니까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 지금 사회 시스템 그러니까 토머스 페인이 고민했던 인간은 자연 앞에서 똑같이 태어났지만 사유재산 제도 때문에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 자유와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또 시장 만능주의로 빠지게 되면은 시장이 좀 망가질 수 있어요. 너무 독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선도 동시에 주장을 해요. 개인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자유는 공공선 앞에서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만능주의로 가게 되면은 극단적인 양극화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분배는 필요한데 그 분배하는 방식이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처럼 뭐 다 뺏어 가지고 나누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방법조차도 굉장히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그러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부의 재분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라고 해서 이분이 얘기하신 게 기본소득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자가 있고 좀 빈자가 있다고 봅시다. 부자도 빈자도 둘 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유재산도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가가 여기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없는 사람에게 돈을 뭔가 복지제도를 해야 되는데 이 복지제도를 하게 되면 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일단 정부 비효율 문제가 있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임대주택에 살면은 임대주택에 산다고 좀 그런 것도 있고 하듯이 낙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깔끔하게 돈으로 줘버리면 표시가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는 현물을 쓰게 해주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제도에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수급자라는 낙인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통장에 돈 꽂아주면 뭐 그때는 이체는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러면 받는 사람의 자존심도 지켜지고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복지제도는 딱딱 이렇게 하면 뭘 준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을 줘버리면 그 돈을 받은 사람 자신의 자유롭게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쓰고 싶은데 비록 내가 쌀은 없다 하더라도 난 쌀 안 먹어도 되니까 다른 걸 하겠다. 이것도 자유의지잖아요. 이것도 존중된다는 거죠. 기존의 복지 정책은 쌀이 필요해? 그럼 쌀만 줄게.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받는 사람도 인간의 존엄성은 지킬 수 있고, 즉 자유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부자들은 뭐 세금을 조금 더 내는 정도니까 이게 공산주의적 혁명이나 이런 것처럼 재산권을 침해받는 게 좀 제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어떻게 보면 우파 중에서도 뭐라고 해야 돼요? 골수 우파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서 출발했다고 봤어야 돼요. 받는 자의 자유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기본소득을 주장했던 근거 중에 첫 번째는 일단은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려면 쉽게 말해서 최대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뭐 그게 뭐 부귀영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 수준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뭐 자유니 뭐니 하는 거지. 곧 굶어 죽게 생겼고 오늘 밤 잘 데가 없는데 개인의 자유를 아무리 얘기한다는 건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을 해야 되고 복지 정책 중에서도 기본소득이 가장 개인의 자유를 지켜가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걸로 발전을 시키신 분이고 이거를 그냥 주장을 넘어서 실제 제도나 실험까지 제도까지는 안착은 되지 않았지만 실제 사회적 대규모 실험까지 가게 했던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수 경제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밀턴 프리드먼이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믹싱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세금하고 결국에는 섞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주든지 준다면 얼마 주든지 결정을 할 거니까 그러면 따로 하지 말고 소득세하고 기본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가보자. 이게 네거티브 소득세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기준소득이 1년에 $10,000다 라고 하면 한 사람은 연봉이 $10,000예요. 이 사람은 세금을 내지도 그리고 기본소득을 받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기준소득이 되면. 그리고 기준소득이 $10,000고 보장 비율을 50%로 결정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소득이 한 푼도 없어. 그러면 기준이 $10,000고 보장 비율이 50%죠. 그럼 $5,000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6,000다 라고 되면 기준이 $10,000인데 내 소득이 6,000이잖아요. 그럼 $4,000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4,000의 절반 50%를 보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연봉 $6,000에 기본소득 $2,000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소득이 15,000, 기준이 만인데 보장이 50%잖아요. 그러면 위로 보면 $15,000 이상은 그때부터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하고 보장 비율을 설정해 놓고 그 위로 올라가면 소득세를 내고 그 밑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본소득을 받는. 그러니까 지금은 소득세는 환급 받아서 안 내든지 30 몇 프로를 내든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이거를 마이너스까지 넣어가지고 기준 이하면 보장 비율에 맞게 기본소득을 받게 되고 소득이 전혀